헤르만 헷의 수레바퀴 아래서 일부 바로 시작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던 총명한 소년이 주변의 기대와 강요, 성공에 대한 중압감,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 철학 때문에 고통받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수레바퀴는 소년의 내면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힘, 잘못된 교육 방침, 규율을 뜻합니다. 이 수레바퀴 같은 외압은 결국 소년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년 한스는 작은 마을에서 보기 힘든 재능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성공이란 주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하여 신학교에 들어간 후 대학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그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소년은 합격을 위해 노력합니다. 공부와 잠깐 산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낚시도 수영도 공부를 위해 포기합니다. 공부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강요와 교사들의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소년은 시험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두통에 시달립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면 가난한 가정 형편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자신도 공부가 아닌 기계공이나 기술을 배우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은 큰 압박감을 갖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훌륭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였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이 결정되고 방학을 맞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낚시와 수영을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교사는 그를 찾아와 예비학습을 권유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다시 공부에 전념하면서 재충전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소년 한스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변의 기대를 등에 업은 소년은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모범생 소년은 하일러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 친구는 소년과 달리 반항적이며 학교의 규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과 태도를 가졌지만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와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조금씩 소년의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장은 하일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하지만 우정을 중요시한 소년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던 중 하일러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교장의 지시를 어겨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년은 이전보다 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교사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은 차차 소년을 경멸했으며 방치하였습니다. 때문에 소년은 점점 더 나약해져 갔고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신경쇠약은 날로 심해져 결국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교사들은 그가 휴학은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년 역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포부 따위보다는 그저 쉬고 싶을 따름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소년 한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없었고 유년 시절 공부하기 바빴던 그에게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주변 사람들도 실패하고 돌아온 그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소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의 머릿속을 흔들던 상념들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다행히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한스에게 엠마라는 여인이 다가옵니다. 엠마에게 소년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엠마에게 그는 가볍게 만난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엠마는 얼마 후 떠나버립니다. 한스는 엠마가 자신을 놀림감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기계공에 취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부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소년이었으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일을 한 뒤에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회식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십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소년이 돌아오지 않자 화를 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도록 소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에서는 소년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강물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길을 잃고 발을 헛디딘 것인지, 물을 마시려다 몸의 균형을 잃은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강물에 도취되어 스스로 물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희미한 달빛이 내려다보는 평화와 깊은 휴식이 가득한 밤. 피로감과 불안감에 죽음의 그림자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공이라는 굴레를 씌워 억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성공을 강요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라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사들은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교육 방식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방식을 쫓아오지 못하면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소년의 아버지 역시도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아이에게 줄 뿐 특별히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함께 하던 친구도, 맘에 두었던 애인도, 유년 시절의 친구도, 그에게 기대했던 주변 사람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레바퀴로 표현되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힘은 아이를 짓누릅니다. 결국 그 수레바퀴 아래서 고민하며 고통받던 아이는 죽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가 죽은 이유가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그를 세운 것은 어른들의 강요와 낡은 고정관념, 잘못된 교육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느낀 점은 어른이 무조건 옳다는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억압하고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에게 그의 주변인들은 성공하는 일은 좋은 학교에 가서 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한정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소년의 친구 하일러가 퇴학 후에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성공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의 사고방식으로 아이의 미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은 아이를 망쳐버립니다. 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목표도 어른들이 정해버렸고 자신의 시간도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어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고 불안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했으며 돈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조그만 정원이 딸린 집과 대대로 물려받은 선조들의 산소도 있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은 다소 진보적이었지만 하느님이나 윗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예의범절과 같은 왕관 계율에는 냉정하였다. 그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한 적은 없었고 상식에서 벗어날 만큼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껄렁패렴이 욕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졸부라고 빈정댔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금요일마다 독수리 회관에서 벌이는 구주의 놀이에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빵 굽는 모임이나 시식회 또는 숲을 먹는 모임에도 참석했다. 일을 할 때는 값싼 담배를 피웠지만 식사 후나 일요일 같은 때는 고급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것이 그가 누리는 사치의 전부였다. 그의 내면 생활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 이미 오래전에 먼지 속에 파묻고 말았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아들 자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색한 동정심 정도만이 겨우 그에게 남은 정서였다. 신문을 읽는 것이 독서의 전부였고 예술 감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마다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소인극이나 서커스를 구경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인품에 대한 것, 예를 들자면 비범한 것, 자유로운 것, 세련된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되는 본능적인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역시 마을의 다른 남자들과 공통적인 요소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평범한 생활과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성을 서술한다는 것은 심오한 풍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한스 기벤 라틴은 매우 영리한 수재였다. 다른 아이들과 섞여서 뛰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총명한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슈바르츠 바이트의 작은 마을에 이와 같은 수재가 태어난 적은 없었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활동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난 일은 아직 없었다. 이 소년의 진지한 눈, 시원한 이마, 의젓한 걸음걸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로부터일까? 어머니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존에 계실 때도 언제나 알아누워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아버지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과거 발 9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유능한 시민은 수없이 나왔지만 천재나 신동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이 시골의 하늘에서 신비스러운 불씨가 떨어진 것이라고나 할까? 이곳에서는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알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 행사할 수도 있었다. 부부 생활은 보통 견실하고 행복했다. 그들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관습이었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 20년 사이에 직공에서 공장주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들의 최고의 야심은 될 수만 있다면 아들들을 공부시켜 관리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는 대개 라틴어를 배우는 중 학교에서조차 몇 차례씩 낙제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한스 기변아트의 천부적인 재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이웃 사람들, 마을 목사, 동급생들 모두가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른 데가 있으며 총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으로 그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 슈바겐 지방의 수재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의 시험을 치르고 신학교로 들어간 뒤 티빙겐 대학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는 길이었다. 해마다 4에서 10명 정도의 시골 소년들이 평탄하고 확실하니 길을 밟고 나갔다. 막 견진 성사를 받고 난 과중한 공부로 수척해진 소년들은 국비로 입문, 과학의 여러 분야를 서둘러 배우고 나서 89년 후에는 그보다 훨씬 긴 제2의 인생 행로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갚게 되는 것이다. 몇 주 후에는 주의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사람들은 해마다 지방의 인재를 뽑는 행사인 톰별을 그렇게 불렀다. 그 기간 중에는 가족들의 탄식과 기원, 소망들이 시험이 치러지는 슈투트가르트를 향해서 집중되곤 했다. 한스 기별라트는 치열한 경쟁터로 가느니 마을의 유일한 후보였다. 명예도 컸지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매일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수업에 이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리스어 보강이 있었다. 6시에는 목사님이 라틴어와 종교의 복습을 도와주었다. 거기에다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식사 후에 수학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 수학에서는 복잡한 비례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선생님도 자주 강조한 것처럼 이후의 학업이나 생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이 보였으나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논리적인 능력을 기르고 분명하고 냉정하며 정확한 사고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 과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정서가 메마를까봐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1시간씩 성사를 받기 위한 교리 공부에 참석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한스는 이 시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적은 단어장을 교리문답서 사이에 몰래 끼워 넣고 슬쩍 보곤 했는데 덕분에 감독 목사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자기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곤 했다. 필기나 암기 복습이나 예습은 그날그날 쌓여가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희미한 등잔불 밑에 앉아 있어야 했다. 아버지는 석유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좀 아까웠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말했다. 합격하지요. 합격하고 말고요. 교장 선생님은 즐겁게 말했다. 그처럼 영리한 아이는 없지요. 그 아이를 잘 살펴보면 곧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이 영감이 유난히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귀엽고 고운 얼굴에는 불안에 못 이겨 움푹 들어간 눈동자가 불타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총기를 바라는 가느다란 주름살이 실룩거리고 있었다. 또한 가느다란 팔과 손은 보티첼리를 연상시키는 나른한 우아함을 지닌 채 늘어져 있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내일 아침 한스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 가르트로 가서 주의 시험을 거쳐 신학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근 그는 교장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전에 없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당부했다. 오늘 저녁에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슈투도가르트로 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책을 한 후 일찍 자거라. 충분히 잠을 자야만 돼. 한스는 여러 가지 충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절한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교문을 나왔다. 그는 천천히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낡은 시청 건물과 시장 골목을 지나 대장간을 지나 낡은 다리까지 왔다. 거기에는 가족을 말리는 건조장이 줄지어 있었고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푸른 강물에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금 한스는 전에 얼마나 자주 여기서 헤엄치고 잠수하고 노를 젓고 낚싯대를 들이웠었는지를 기억했다. 그 낚시질 시험 때문에 낚시질을 금지당했을 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가. 낚시질 그것은 기나긴 학창시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푸른 물을 바라보면서 슬픈 명상에 잠겼다. 아름답고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쁨은 먼 옛날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무심코 호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어 크고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 물속에 던졌다. 땅 조각들이 가라앉아 고기가 와서 물고 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작은 고기가 다가와 작은 덩어리를 삼키고 그 다음엔 비교적 큰 은어란 놈이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 덩어리 주위를 신중하게 돌더니 갑자기 크고 둥그런 주둥이를 열고 삼켜버렸다. 그때 힘센 손목이 그의 어깨를 잡는 바람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를 잡은 사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잠깐 같이 걸을까? 돌아보니 구두장수 플라이크 아저씨였다. 신앙심이 깊은 경건파 신자인 플라이크 아저씨는 한스와 함께 걸으면서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스의 성공을 빌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원래 목적은 그런 시험 같은 것은 세속적인 것이며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떨어져도 부끄러울 것 없고 우등생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스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하느님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어 그 사람에게 알맞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스는 그의 사람됨과 확고하고 당당한 태도에 존경심을 품고 있었지만 기도드리는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농담을 듣고 무의식 중에 덩달아 웃은 적이 가끔 있어 이 사람에게 다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꽃집 골목길에서 목사를 만났다. 구두 장수는 딱딱한 태도로 냉정하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가버렸다. 이 목사는 신출내기이며 부활을 결코 믿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목사는 소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목사가 물었다. 그럼요, 이젠 괜찮아요. 잘해야 한다. 모두가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라틴어에서는 특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래도 떨어지면. 한스는 수줍은 듯 말했다. 떨어져 목사는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떨어지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전혀 있을 수 없어.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여기까지 수레바퀴 아래서 일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